예, 오늘부터는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이라는 제목이 뭐냐 하면 열반했다. 우리가 열반, 분의 불이 꺼졌다. 그게 열반이라. 모든 욕망이 꺼져. 그래갖고 죽어서의 열반은 반열반이라 그러고, 살아서도 열반하죠. 우리가 그 목적은, 부처님의 목적은 죽어서의 열반이 아니고 살아서의 열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다. 12연기에 의하면은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명색, 그 다음에 유깁, 그 다음에 촉, 그 다음에 수, 에, 치, 밑에 업, 치가 있으니까 업이 생기네. 이게 유라 그래요. 유. 그 다음에 생, 그 다음에 오병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22연기인데 우리가 부처님은 살아서의 열반과 해탈. 열반은 뭐고 해탈은 뭐냐 했을 때, 살아서의 열반과 해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거네. 어느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서길봉 스님이 열반과 해탈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자기 부인하고 뭔가 의견 다툼이 있어 갖고 말다툼을 하고 신랑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럼 출근을 또 해놓고 보니까 내가 사소하게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굳이 내가 그렇게 응대 안 하고 할 건데 내가 좀 속이 좀 좁았나? 그 생각이 늘 걸렸어요. 그래갖고 정신무로 갈 때쯤 돼갖고 아이고 참 내가 참 옹졸한 남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톡 거니까 아이고 내가 아침에 당신 그 하는 거 내가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출근해도 되는데 괜히 내가 좀 남자로서 속이 좀 좁아갖고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했다. 미안하대. 그러니까 저게 부인 또 하는 말이 아이고 먼저 전화 걸어줘갖고 너무 고맙다.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아침에 출근시켜놓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좀 전화를 걸어갖고 미안하다 연락했는데 당신이 먼저 전화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전화 온 김에 나도 당신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은 정말 사과하고 싶다 이래됐어. 그래서 전화를 탁 끊었어. 그리고 신랑이 기분이 좋아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맛있게 점심 먹었어. 그러면 자기가 아침부터 머릿속에 찡하게 있던 그 고민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야. 이걸 말하면 해탈됐다 이거라. 그래갖고 신랑은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오후에 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아침에 마누라랑 싸웠다는 그 생각조차도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라. 이게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살아서도 해탈과 열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반 큰 대자에다가 반열반이라고 대반열반이라 쓴 거는 뭐냐 하면은 열반에 들었다. 대반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은 죽어서의 열반이다. 이런 제목에서 말하는 것은 대반열반경. 결국은 부처님이 이제 80살 때 부처님이 80살에 열반에 들었거든요. 그럼 이거 인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79살 아니면 80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 당시에 부처님은 어디서 나가면 마가다국이라고 부처님이 그 당시에 마가다국 그 국왕이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한번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마가다 국왕이 나랑 같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라. 그 당시에 마가다 국왕은 인도에서 16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였는 거예요. 큰 나라였어요. 그래갖고 국왕이 내 영토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우리 마가다국을 경영해보지 않겠느냐 했을 때 부처님은 거부하고 나는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다 하니까 마가다 국왕이 그러면 깨치거들랑 와서 나도 깨치게 해주시오 이러겠네. 그러겠다.
그러고 부처님이 어쩌다가 머릿속 밑에 깨치갖고 그 이제 가섭 그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형제 120명을 1200명을 다 이제 자기 제자로 만들었다니.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쫙 들고 마가다 이제 국왕 앞으로 쭉 지나가는데, 근데 이때 이 마가다 국왕은 이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형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가섭 삼형제가 온다 하니까 국왕이 쫓이 나와갖고 이제 그 가섭 그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형제를 맞이했죠. 그래갖고 소문도 들었죠.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국왕이 아니 소문에 그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게 맞아요 하고 물었지. 물으니까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예의를 갖추고 이분이 저희 스승님입니다 하고 국왕한테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국왕도 이제 부처님을 인정하고 그래갖고 그 성 가까이에 중립정사 가장 최초의 정사 최초의 절을 하나 이제 기증했다는 거예요. 1200명을 모일 수 있는 대나무 밭에다가 나중에 탁발하러 보는 거리도 적절하고 그런 데다가 아주 하나 지줬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서부터 이제 마가다국에서 국왕이 이제 그 중립정사에 부처님이 중립정사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영지산 이런 것들 영지산이 참 유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고 법화경도 거기서 설했다는 동 어쨌다는 동. 그리고 이 왕이 빈비사라 왕 이름이 빈비사라인데 이 왕이 그 자기의 아들에 의해 갖고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이 아사세 왕이 임금이 됐어. 근데 이 아사세 왕도 이 부처님은 굉장히 이제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2대에 걸쳐서 부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불교의 세력이 점점점 넓어졌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된 이 아들 왕이 어느 날 이제 자기의 대신을 보내갖고 그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내가 밭지족이라는 요런데 밭지족이 항상 아마 마가다국하고 이렇게 알력 관계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한테 이제 그 대신이 와서 우리는 그 밭지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어떻게 전쟁에 승산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밭지족은 자기들끼리 단결력이 강하다. 그리고 또 그 불교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수도승들에 대한 그 당시에 나체로 다니는 무슨 족이죠? 완전 무소유 아무것도 옷에 걸치지 않는 나체족 그런 것들이 그게 육사외도 그런 식으로 있었다. 그 육사외도를 다 그래도 밭지족들은 존경하고 수용하고 오면은 공양하고 이런 것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나나 그 밭지족은 어떻게 사놓하니까 자기들끼리 잘 협력하고 또 그런 수도성들이 오면은 또 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남의 여자를 뺏지도 않고 이런 등등 7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밭지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대신이 알겠다 하고는 자기 국왕한테 갔어요. 근데 이 대신이 꽤 현명한 대신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왕한테 보고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 밭지족을 쳐들어가서는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끼리 딱 협력이 되어 있다. 형제들끼리 쫙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이 부족 국가들끼리 단결이 쫙 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격에서는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렇다면은 이 바찌족을 점령시키려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협력되어 있는 이것을 이간시켜 갖고 이간질 시켜 갖고 서로 간의 협력이 깨질 때 그때 쳐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깨를 내고, 그래 갖고는 이제 이 대신을 국왕이 추방을 해요. 나랑 뜻이 안 맞다 해서 뜻을 추방하니까 이 바찌족으로 와서 이제 그 형제들 이제 분란시켜 갖고, 그래 갖고 이제 어느 정도 분란됐다 싶을 때 공격하러 갔을 때 그 바찌족 사람들 와 적군이 온다 그러면 다시 협력이 되는데, 우리 속담에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거 똑같아요. 안 모였다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은 어쨌든 간 자기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부처님이 답을 가르쳐준 꼴이 되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은 이제 자기 고향 카필라성, 자기가 태어난 그 카필라성까지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이제 여행이 시작됐죠. 근데 자기의 고향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얼마가 남아놓고 거기서 열반에 들었는데, 기록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굳이 고향까지 안 간 것은, 고향에 가면은 이거는 불법자, 자기를 따르는 제자보다가도 이 고향 사람들이 더 설칠 것 같아. 그래 갖고 고향까지 가까이 가서는 막 거기서 열반에 드는 게 이 불교를 개성하는 데 더 도움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열반에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반에 들고는 거기서 지금 가섭이가 와서 뒷수습을 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것도 고향으로 들고 가서 할 건데 고향을 안 가고 중립정사로 내려왔다. 고향에 가면 그런 친척들의 세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원뜻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중립정사에 오면 그야말로 불교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 갖고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이가 부처님을 돌아가신 후에 중립정사 와서 그 중립정사 위에 무슨 토굴이 있는데 거기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갖고 결집을 해갖고 현재의 암경 그쪽 지금 암경도 한 6가지의 종류가 있던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서로 암송 아난이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설법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 옆에 또 500명이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면 채택돼요. 그럼 요거 외우자. 그래갖고 한 200년까지는 이 구전되어 왔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구전됐다 하면은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이 구전되었기 때문에 이 구전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자화 될 때까지는 오히려 그게 더 진실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리랑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인도 밑에 스리랑카라는 섬이 있는데, 스리랑카에서는 그때 이 스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거기에 휩쓸려 갖고 암송하고 있던 그 스님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구전할 수 있는 스님들이 다 죽어보면은 이제 더 이상 구전이 안 된다 싶어서 우리 이걸 글로 남기자. 이래 갖고 나무 잎을에다가 이제 문자라 해서 글로 남겼다. 이런 이야기. 어쨌든 마가다국에서 이제 부처님의 여행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설법이 뭐냐 하면 자기 제자들을 모아 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다 이제 부처님의 유언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언이 바찌족이 망하지 않는 17가지를 이야기하듯이 우리 불교 성단이 유지 발전되는 방법 7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7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7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6가지를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결, 협력,
그러고 도반들 관계, 또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예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지형을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가서 하룻밤 자고 저기 가서 하룻밤 자고 마지막 거기도 앙거가 어디더라? 바셀리 그거가 아주 뭡니까? 지금 또 인도에서는 그 바셀리 거기 가서 물을 떠갖고 와서 개헌할 때 그가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시작된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승성한 자기들도 지금 또 민주공화국을 상징하는 참 극하고 뭐 올림픽 할 때 뭐 불을 저 아테네 어디 가서 불을 붙여오듯이 그런 행사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안가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자신의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이 열반경은 부처님이 어떻게 죽었냐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주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쳐야 된다. 깨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자신 또 백일 법문을 하면서 잘 하신 말이가 내 법문을 들으면서 화두를 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식으로 아마 제사 모실 때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지방 없이 제사 모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을 때도 선에서 말하는 화두를 들고 이 법문을 들으시오. 저도 이제 이 대반 열반경을 이제 한번 소개하겠는데 이 열반경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화두를 들고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왜? 목적이 이 대반 열반경을 갖고 있는 내용이 뭔지 지식을 하는 대반 열반경이 뭐다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반 열반경 부처님이 내가 마치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서 이 대반 열반경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신도 다 깨칠 수가 있다. 근데 깨치겠다는 생각 없이 이걸 들으면은 그냥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제 대반 열반경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읽어보고 소개를 하겠습니다.